순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타인을 이해하며 끊임없이 베풀어야 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귀한 시간 사랑 나 너 그분과의 사랑법으로 강의를 해주실 현 서울 MB 대표이며 서울 시민대 교수로도 재직 중이신 정석 내로니고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좋다고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좋다! 우리 총무님하고 짰는데 조금 핀트가 덜 맞았네요. 제가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세곡동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인 프란치스코 그리고 야구호 선생님의 아빠 정석예로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안 오신 분 계실까봐 복습 좀 하고 시작할게요. 이 시대의 순교는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로 내가 사랑해야 될 게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또 이웃,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듣고 우리 신부님 강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죠. 그리고 오늘은 저하고 하느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과의 사랑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하느님과 정말 달콤한 사랑도 주고받았지만 하느님을 정말 미워하고 하느님에게 막 아각거리고 대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증의 사랑을 하느님과 주고받던 얘기도 오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믿음의 출발은 기초는 저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네가 물 한가운데를 건너갈 때도 또 네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주고 너를 구하고 또 스바를 내놓고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조금 사랑하고 조건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한히, 그리고 내가 이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믿는 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20대, 30대, 40대, 60대를 살아오면서 건강했지만 그 위장병으로 고생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은 위와의 대화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 덩그러니 패였던 위벽에 살이, 새살이 이렇게 차오르는 걸 보고 나하고 대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 몸도 그 사랑을 받고 건강해지는구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대 때 두 번의 우울증을 앓았던 이야기도 말씀드렸었죠. 결국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내가 나를 견디다 못해서 치받은 면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성향에 따라서 성질이 아주 더러운 분들은 절대 우울증 안 걸린다고 안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착하고 완벽주의, 게다가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우울증이 찾아오더라.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의 뿌리가 궁금했었는데, 당신은 어쩌면 어렸을 적 부모와 떨어져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서 큰 집에
살았던 그게 떠올랐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큰 집이나 저희 집의 상황이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었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저를 보낸 저희 아버지, 또 저를 어릴 때 키워주신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하고 또 깊은 이 마음의 화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또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돌봐야 된다. 내 몸을 돌보기 위한 그런 운동이라든지 또 내 마음을 돌보기 위한 산책이라든지 나하고의 대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뻑의 경지까지 이렇게 갈 때 나하고의 사랑은 더 단단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우울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올 봄에 우리 김성찬 마테오 신부님이 군도 출판사에서 우리 도서 판매하러 오셨다가 이 말씀, 매일매일 행복한 순간을 20번쯤 여러분들은 느끼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되어서 저도 매일매일 행복한 순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21개쯤 찾았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오늘의 행복했던 순간의 가장 절정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곡동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저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올 여름에 우리 가족 휴가를 아주 오붓하게 보냈습니다. 나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우연히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주 사랑스럽고 좋게,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비슷비슷한 존재가 아닌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 나를 하느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작품을, 하느님의 정말 소중한 작품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큰 죄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결점, 나의 약점이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조금 저조할 때, 힘들 때, 슬플 때, 아플 때가 어쩌면 삶의 가장 중요한 때, 또 하느님과 깊이 만나는 때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너와의 사랑법, 우리 헬레나하고 정말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도 4씩이나 낳았는데, 사랑은 짧고 로맨스는 짧고 나하고 너무나 다른 배우자에 대한 실망, 그리고 실망이 더 깊어져서 이제 환멸에 이렇게 빠졌던 순간들을 맡겨지었죠. 서로 다른 성격, 부부가 싸우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되게 싸워요. 그 다른 점 때문에 홀딱 반해가지고 연애를 했는데, 한 집에 살면서는 나하고 다른 점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한 집에 살지만 어쩌면 우리는 혼인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모르죠. 그렇게 막내딸이 6살이던 결혼 15년 차 어느 날, 그때 일산의 주엽동 성당 주임 신부님께서 예루님은 헬레나 애미 갔다 와, 애미 주말 다녀와, 애들은 어떡하고요? 했더니 사제관에 맡기고 가. 그때 같이 있었던 저희 아파트 구역 식구들이 내 아이를 돌봐주는 바람에 덕분에 혼인 15년 만에 신혼여행 다녀온 지 15년 만에 처음 2박 3일 동안 둘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사랑은 결심이고 또 의지다. 매일 매 순간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구나. 애미 주말을 다녀오고 참 신기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헬레나의 약점이 주로 보였는데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졌죠. 우리 큰아들 프란치스코 선생님 중2 때 아빠하고 제가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해서 관계가 아주 험악해졌는데, 아들과 화해를 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제 인생의 2번째로 잘한 일이에요. 헬레나하고 결혼한 게 1번째로 잘한 일이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저희들이 애미 운동하면서 집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2박 3일, 1박 2일.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집을 많이 비워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은 게 훨씬 더 우리를 든든하게 한다. 내 친구들 중에는 엄마 아빠 걱정이 인생의 제일 큰 걱정인 친구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혼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는 성사죠. 혼인 자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또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또 서로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또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소명을 저희들에게 주신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비장의 무기 연애의 정석 5개를 방출했죠. 지난주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연애는 첫째는 가볍게 편안하게 시작하자. 그리고 즐겁게 유쾌하게 하자. 그리고 연애가 하면 할수록 기운이 빠지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돈만 드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가자. 그리고 연애를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애는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다. 제가 20번 연애 실패했다고 그랬죠. 20번 실패했기 때문에 21번째로 우리 헬레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애는 실패해도 남는 일이다. 그리고 연애할수록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법도 나를 사랑하는 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처럼 너를 사랑스럽게 유일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언제 어디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든 멋진 작품인 너를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4번째죠. 하나님 원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에 함부로 손대지 말자. 함부로 바꾸려고 하지 말자. 바꿀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다. 예, 이상 지난주 복습을 좀 했습니다. 이제 저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교 집안의 막내 아들, 9남매 막둥이셨고 어머니는 대대로 구교 집안, 그리고 지명자 집안이에요. 그 순교하신 분의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찾아지지 않아서 지금 성인이나 복작품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는 대학교 때 전주중앙성당을 끼우됐고 범석규 마티아 주임 신부님께서 그런 잘생긴 총각 대학생 저희 아버지를 세례를 시켰고 그리고 중앙성당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하던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소개를 해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고 저희는 5남매가 전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의 정체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전부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누나들인데 저만 이렇게 혼자 유일한 청일점으로 도련님이 천년성체 제가 지금 보면은 어려서 천년성체 할 나이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여간 어릴 때부터 성당에서 자랐고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제 중앙성당 그때는 이렇게 마루였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리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본미사라고 했어요. 신부님 저희 범신부님 저희 집에서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환갑잔치를 할 때 신부님 오른편이 저고 왼편이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그때 본미사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성당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리고 또 중고등 때는 학생회. 크리스마스 때 어느 해 저희 형하고 저하고 제 남동생이 연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기타를 치는 게 저희 형, 그 다음에 멜로디언이죠. 그리고 제 남동생은 바이올린이었죠. 그리고 그 무렵에는 셀이 있었어요. 저희는 등대셀이었습니다. 이 위에 등대셀 마크는 제가 디자인한 로고예요. 등대셀이라고 하는 글씨를 가지고 만들었고, 그 셀을 함께 했던 그때, 그리고 어쩌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성당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함께
제가 고2 때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했습니다, 성당에. 그것도 무려 장폴 샤르트르 원작의 벽이라는 작품을 제가 맨 오른쪽에 있는 제가 주인공 파블로 이비에타 역을 맡았죠. 지금도 대사들이 몇 개 기억이 나요. 아니 자네 빵가게 가르시 아닌가? 하여간 이렇게 연극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요즘까지도 이렇게 만납니다. 1년에 서너 번씩.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타를 치고 노래도 하고 제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거의 매일 새벽미사를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새벽미사에 오는 고3은 좀 드물었죠. 왜 그랬냐면 그때 제 어깨 위에 늘 작은 아기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늘 아기 예수님께 힘든 얘기도 말씀드리고 또 부탁도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는 기타 좀 치는 성당 오빠로, 그리고 저는 이제 전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되는 겨울까지는 서울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학교 기숙사, 또 하숙집, 사촌 누님집. 그러다가 4학년이 되는 해 저희 어머니께서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잠실 4단지 17평 아파트를 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5남매가 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서울에 처음 안정된 집을 갖게 된 게 너무 좋아서 잠실 4단지에 이사 오던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잠실 성당 미사를 갖고, 미사가 끝나고 그 보좌 신부님 김덕근 신부님이 막 서품을 받고 잠실 보좌 신부님이셨고, 김정수 레오 신부님 돌아가신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셨는데, 김덕근 신부님이 계시길래 제 또복또복 찾아가 인사를 꼬박 드렸어요. 신부님, 저 잠실로 이사 왔는데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이 씩 웃으시면서 목요일날 사직안으로 와 그러더라고요. 목요일날 갔더니 청년들이 이만큼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앉았더니 거기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정석 예로니모입니다. 그랬더니 예로니모 선생님도 교사하러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교사하는 데입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고, 그 사진에서 보시면 맨 왼쪽은 그 안병철 베드로 그 시립대 이제 미대 교수로 작년에 정년을 하셨고 가톨릭 작가협회 회장을 하셨던 분. 그 휴전선의 철조망을 가지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로마에서 전시도 했던 분이고, 잠깐만 이게 리모컨이 혹시 가운데 저고요. 가운데 제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분이 최분도 분도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자였고 이제 교사 후배였는데 지금 베트남의 PTV라고 아주 큰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한상입니다. 이 최분도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은 주일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대화 계시는데 정말 잘 선택했어요. 주일학교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배워요. 기획도 배우고, 옛날에 저희는 화장실 파는 것부터 배웠어요. 캠프를 가면 화장실을 직접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리고 제 오른쪽이 지금 서울대 치대 교수고, 그 다음이 누군 줄 아세요? 신부님이에요. 서울교구 고민수 루카 신부님. 그때 주일학교 제자였고 또 교사를 했던 저 한가운데 계신 분이 유경천 지금 주교님, 그 당시 잠실성당 학사님이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 맡았던 반이 고2였는데 그때 강우일 주교님이 교육국장 신부셨고 교사학교를 처음 만들어서
교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제 그 교리 교재도 발간하고 해서 그 교재를 들고 가서 수업을 했더니 고2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교리 재미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나가서 축구나 해요. 그래 그날은 나가 축구를 했어요. 근데 왜 아이들이 교리를 재미없어 할까? 고민 끝에 나부터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 어떻고 성서에 나오는 장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열심히 저와 우리 교사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이거를 이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좀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리고 초등부 교사연합회에서 만화를 그렸고 만화가가 된 덕분에 이 유리알 만화의 열혈 팬이었던 헬레나하고 또 줄이 닿게 그렇게 해서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저희 부부는 하느님 사랑 듬뿍 받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때로는 저희가 원치 않는 특별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 큰아이는 저희가 이제 혼인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이를 갖게 되어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태어날 때 아주 난산이었습니다. 예정일보다 한 일주일이 지났고 4.2kg? 3.8kg? 3.84kg. 그래서 12시간 넘는 난산 끝에 아이가 태어났고 헬레나는 막 얼굴이 퉁퉁 부어서 막 줄을 꽂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간호사가 저를 불러서 아이 다리에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를 데리고 이제 소아 정형외과에 가십시오. 이렇게. 둘째 날부터 아이가 이제 다리에 깁스, 캐스팅을 하는데 태어난 지 이틀 된 아이가 얼굴이 자지러지면서 우는 걸 보니까 이 아빠의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느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는. 그래서 매주 캐스팅을 하고 또 풀고 가서 또 하고 풀고 이걸 반복하다가 5개월째 처음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이제 어른들은 마취를 깨기 위해서 기침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 기침을 못하니까 아이 얼굴을 자꾸 때리래요. 아이가 울어요. 가슴을 때리라고. 아빠가 아이 가슴을 때리는데 아이는 아빠를 보고 왜 나를 때리냐는 듯이 억울하게 이제 우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5살 때 한 번 더 수술을 해서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죠. 아이를 수술하려고 서울대병원 소아정형외과 병동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한테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소아병동에 우리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픈 아이들이 정말 많았고 그 부모들이 정말 저희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걸 보고 그래 나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이쁜 놈 가슴을 때리느라고 아빠가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둘째가 태어날 때는 다리부터 봤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감사하게 잘 키웠는데 둘째가 5살 무렵에 발달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저는 전주에 가 있을 때고 헬레나 전화를 막 받았을 텐데 전화를 받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느님, 당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 내 어깨 위에 앉아 계시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또 이러십니까? 정말 그때는 하느님이고 뭐고 다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발달장애에서 벗어나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발달장애는 그렇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가야 되죠. 그 둘째 우리 정도운 엘리야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의 재능이 있어서 작가로 여러 번 전시도 하고 또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하면서 우이신설 경전철에 한 칸이 이렇게 달리는 기차라고 해서 우리 도훈이 그림 그리고 또 정은혜 작가 그림으로 이렇게 웹핑 한다고 하죠. 전시를 했고
그 기차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탔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련을 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큰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도훈 작가가 그린 우리 성인들,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이 그림들이 서울교구 이 가톨릭 직장인 잡지의 표지에 쭉 연재가 되었었죠. 또 이 가톨릭 성인들 그림 전시회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서 또 이렇게 축하해주고, 손석희 앵커도 이렇게 그려서 덕분에 또 손석희 앵커, 그리고 오른쪽은 누군 줄 아세요? 맨 오른쪽? 안경 계신 분이요? 네. 누구예요? 주철한 PD. MBC의 전설이죠, 옛날에. PD를 알 턱이 있나? 주철한. 지금은 교수도 하시고,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덕분에. 도훈이 덕분에. 그러니까 이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 예로니모 아들 정도훈이 아니라 지금은 정도훈 작가 아빠 정석입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을 또 이렇게 그려서 서울대병원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는 나태주 선생님 시인하고 같이 콜라보 전시를 한 적도 있어요. 도훈이는 발달장애지만 이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같지 않은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또 대부분 또 외워요. 그러니까 신승훈 가수가 발간한 이 앨범들과 그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을 쭉 지금 쓴 겁니다. 저희가 집에서 얘기하다가 저 누구 몇 살이야? 그럼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장애라고 부르는데, 장애는 다른 말로 또 다른 재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를 뿐이죠. 도훈이가 그린 그 퀸 그림이에요. 그대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오남매를 또 이렇게 항상 제 머리칼라는 노란색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연결관계가 있고, 엊그제 9월 2일이 제 이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 선물로 도훈이가 이렇게 그려준 그림입니다. 또 저희가 동서오래미 총무할 때는 도훈이가 이렇게 글씨를 그 에미에 관한 그런 그 문구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손수건을 만들었고, 그 손수건들을 다 차고 한 800명이 제천까지, 배론 성지까지 이렇게 가족 모임을 갔던 적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도훈이 작품으로 이렇게 물건도 만듭니다. 가방도 만들고, 또 헬레나가 모델까지 이렇게 했네요. 올해 초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그 기념 전시회에 도훈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전시회 기획을 세곡동 성당의 여총 고유경 헬레나가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올해 용띠를 맞아서 도훈이가 그린 용 그림으로 이렇게 달력입니다. 그리고 평방송에 그 김재동 씨가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2015년 6월에 헬레나가 출연을 했죠. 요거 저 평화방송 다시 보기에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볼게요. 네. 헬레나 표현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훈이가 이렇게 많이 가려요. 그릇도 가리고 컵도 가려요. 그러면 우리들은 왜 그래 하고 이러는데 헬레나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지뢰받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고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는 그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그 말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2022년 그 한국 에미 45주년 기념으로 그 발달장애 부모들을 위한 비대면 주말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걸 준비하면서 헬레나나 저나 우리한테 이 일을 하라고 발달장애 아이를 줬나 보다. 저희가 에미 주말을 할 때 많은 부부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옆에서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로부터 자유롭게 떨어져서 주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아이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이 주말을 함께 하자 해서 준비했고, 저희 부부도 그랬고, 이 주말을 같이 이끌었던 발표팀 세 부부가 전부 장애 아이를 둔 부모였어요. 애미 부부.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애미 주말을, 아주 특별한 주말을 잘 했습니다. 미래의 성지에서 저희 발표팀들이 이렇게 했고, 나머지 참가 부부들은 각자 집에서 참가했는데, 마침 이성효 주교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응원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말 할 때 한 부부의 아드님이 저희와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가 없어서. 그때 주교님이 그 아드님을 안아주고 하신 첫 마디가 주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드님이 요한이었나요? 작년에 선종했어요. 30몇 살? 30대 아마 후반 정도 아드님, 저희하고 주말 같이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웰컴 투 홀랜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에밀리 폴 킹슬리, 이 사람은 세사미 스트리트라고 하는 미국의 드라마 작가예요. 그리고 이분도 다운 증후군 아들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이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덜란드로의 이탈리아로의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항공권을 끊고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한참 날아가서 이제 잠시 뒤 이제 비행기가 착륙합니다라고 하는데, 이어서 나오는 승무원의 안내 멘트는 웰컴 투 홀랜드. 나는 이탈리아에 가고 싶었는데 네덜란드에 지금 도착할 거라니 사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이탈리아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덜란드는 풍차도 있고 렘브란트도 있고 튤립도 있는 나라 아니야? 네덜란드 사람 살 수 없는 나라 아니잖아. 그래? 그럼 네덜란드에서 또 살아볼까? 에밀리 폴 킹슬리가 이 시를 쓴 것은 뜻하지 않게 장애 아이를 갖게 된 부모님들께 드리는 시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또 한 번 가장 슬펐던 순간이 2014년 7월 7일 저희 저보다 한 살 위 형이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정말 우리 5남매고 저하고 연년생이고, 제가 서울에 와서 그렇게 적응을 못할 때 대학교 2학년 청년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서울에 적응을 못하고 뱅뱅 도는 동생을 위해서 동대문 시장으로 또 남대문 시장으로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뒷골목으로 가보니까 서울도 전주나 똑같네 이러고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저희 5남매의 맞이로서 동생들한테 단 한 번 큰 소리 치지 않고, 그리고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형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또 형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학생들에게, 또 형이 살고 있던 광명 성당의 이웃들하고 얼마나 잘 지냈는지, 그 장례식 2박 3일 동안에 아주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을 보내고 가끔 형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숙제를 빨리 했냐고. 하느님이 세상에 보낼 때 맡긴 숙제를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해버리니까 하느님이 빨리 데려가 버린 거 아니냐고. 제발 좀 천천히 하지. 그렇게 형을 보내고 얼마 안 지나서 수서동 성당에 봄에 아마 사순특강 때였을 거예요. 그 김영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은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래 계셨던 간호사죠. 그러면 사람이 이 마무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그때 가슴이 아주 미어졌습니다. 어떤 청년은 죽음이 머지 않았는데 뭘 바라냐 물었더니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앰뷸런스에 이 청년을 태우고 강릉까지 갔대요.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중간에 병원들 다 연락하고. 그래 청년이 강원도 강릉에 가서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 바다를 보고 그리고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을 제가 제일 부러웠던 분은 어떤 분이 나 여기서 잠깐 나가고 싶다. 그래 고향에 가셨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대. 월요일 날은 초등학교 친구 불러서 잔치 벌이고, 화요일 날은 중학교 친구 불고, 수요일 날은 고등학교, 그 다음에는 뭐 성당 친구, 동네 친구. 그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먹이면서 한 얘기가 이거래요. 내가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 가족들 잘 돌봐다오. 오늘 내가 쏜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을 때 장례 미사에 성당이 미어터졌대요. 그런데 그분 장례 기간 중에 누구도 온 사람이 없었대요. 왜? 살아서 이미 다 풀고 서로가 다 나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형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떠나보낸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 슬픔을 줄까?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한 것일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온전한 하느님과 거의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앓기로 계획하고 장애아 부모가 되기를 계획하고 또 사랑하는 이와 사별을 계획하고 사고 당할 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세상에 와서는 그거를 기억 못하고 사는 거겠죠. 한 달 전쯤 읽은 책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을 유기범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아빠가 정말 그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쪽지가 옵니다. 맥켄지,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까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와요. 파파. 이 주인공은 유괴범이 보낸 편지가 아닐까 생각도 했고, 또 자기 아내가 하느님을 늘 파파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느님의 초대일까 고민하다가 오두막에 찾아가서 오두막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슬픈 일들이 닥쳤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어렸을 때 정말 관계가 안 좋았던 아빠와도 화해를 하고, 그래서 이 소설과 또 영화도 그대로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두막이라는. 참 재밌는 게 오른쪽 사진 보세요. 이 세 사람이 보이죠?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는 흑인 아줌마를 봐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에게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자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리고 성령 하느님은 아주 예쁜 여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저에게 하느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를 사랑스럽게 창조하셨고 늘 제 곁에 계시고 또 저를 지켜주시고, 특히 저는 어렸을 때는 성령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늘 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은 성령 하느님. 제가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 때 저를 툭 쳐주시는 분,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때 이렇게 탁 잡아주시는 분, 늘 제 곁에서, 또 서점에 가서 뭔 책을 어떤 책을 봐야 되나 할 때 이렇게 탁 내 눈앞에 찝어주시는 분, 그리고 시련 안에 뜻밖의 선물을 함께 담아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켜서 하느님이 맡기신 소명을 내가 온전히 다 이루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그래서 늘 이제 환갑이 지난 요즘 저의 기도는, 주님, 당신이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제가 정확히 알고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그 소명을 다 이루는 순간 저를 당신 품으로 안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세례명이 예로니모인데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학교 동료 선생님이신 분이 대부를 쓰면서 예로니모로 하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로니모 선생님은 참 특이한 분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많이 흔들리기도 했던 분이고, 그리고 긴 세월 39살부터 돌아가실 72살까지 사막에 들어가셔서 성경 번역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히라보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라틴어로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분이죠. 소통의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예로니모 성인처럼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소통이죠.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제가 요즘 가장 주목하는 분은 우리 라자로 추기경입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으로 선출되셨고, 제가 궁금해서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해 7월에 리우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용식 대전교구장님이 청년들 350명 데리고 브라질 리우에 갔어요. 마지막 폐막미사 때 교황님이 걸어가실 때 다가가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한국에서 온 나자로입니다. 제가 350명 청년들과 함께 왔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교황님께서 꼬레아 하고 하신 말씀이 La Chiesa Coreana è forte. 우리말로 하면 한국 교회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아셨던 거예요. 정말 남미 출신 첫 교황이시고, 가톨릭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지금 위기라는 걸 아시고,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스스로 가져왔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순교를 딛고 성장한 교회라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라자로 주교님은, 이용식 주교님은 교황님께 편지를 썼다고 하죠. 이듬해 2014년에 대전교구에서 있는 아시아 청년대회 교황님 오시라고. 나중에 교황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편지를 읽는데 내 가슴이 뛰었다. 마치 하나님이 야 프란치스코야 너 한국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내 가슴이 뛰었다. 그래서 2014년 오셨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시복 미사도 하고, 저도 그때 성찬 봉사하느라고 땡볕에 어떻게 할까 했더니 세상에나 미사 중에는 구름이 쫙 껴가지고 하나도 덥지 않다가 미사가 끝나니까 구름이 다 걷죠. 그리고 이제 교황님 오신 거는 그 행사보다는 아시아 청년대. 그래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내셨을 테고, 2021년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 때 대전교구는 2022년 김대원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코로나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 가톨릭 교회에 확대됐죠. 그래서 그렇게 거둔 신자들의 성금을 바티칸에 보낸 거죠. 그걸 받고 교황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한국 교회에 이런 거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나눔 운동을 하는 게 너무 감동이었다. 그해 4월 교황님 방문했을 때 이용식 주교님께 장관직을 제안했다고 하시죠. 그리고 2달 뒤에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추기경이 되셨고. 그러니까 그 첫 순간 리우에서 주교님이 교황님께 손을 내미는 게 저는 2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후회되는 순간이 2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 재선, 3선,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선거에 출마하며 전화를 주셨어요. 정석 교수님, 저희 캠프에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과 큰 생각이 같고 또 이제껏 제가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교수가, 전문가가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그런데 캠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에게 주어지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박원수 시장님은 돌아가셨죠. 또 한 번은 2017년인가요? 3월. 생생해요. 제가 싱가포르 출장을 가 있는데, 그 승윤상 선생님이라고 건축가 유명한 분,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정 교수가 문재인 그 인수위에 들어와서, 캠프인지 인수위인지 하여간, 도시재생위원장을 좀 맡아주세요. 근데 그때도 제가 또 거절을 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어쩌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좋은 쪽의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소극적이었던 게 지금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주신 소명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다 이루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장례식의 컨셉은 잔치다. 그렇게 아빠가 막 성대모사하고 이런 것들 다 영상으로 막 틀어라.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럼 체육관 하나 빌려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소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이만큼도 남은 여한이 없이 살다 간다면 저는 죽음은 아름다운 귀환이고 기쁜 잔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은 세상과의 사랑법.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았죠. 그죠? 우리 신부님, 교황님. 그러니까 이게 2015년, 그러니까 교황 되시고 2년 뒤에 교황님께서 얘기하셔서 된 거죠.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 이런 노래 있죠. 오 아름다워라 저 하늘의 별들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이런 노래 있죠. 그죠? 프란치스코 성인의 명성이죠. 정말 우리는 가톨릭 신앙인들은 돌봐야 합니다. 세상을. 작게는 마을부터 도시, 국토, 지구촌. 저는 박사학위하고 서울연구원에 들어가서 여러 시장님들과 함께 서울에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의 마을공동체 연구였어요. 강동구 암사동 서운마을에 이 총괄 계획과로 참여해서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마을 만들기를 했고 그 마을회관에 제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지금도 가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장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간디 수상이 빌리지 스와라지라는 말을 합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어쩌면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마을에서 시작해요. 그 해법도 마을에 있죠. 그래서 세곡동 성당 기획분과장을 맡았던 시간 동안에 제가 꿈꾸었던 게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마을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도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도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도시 공동체도 중요하죠.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라는 책에서 저는 우리나라 도시들이 왜 이렇게 가장 튀는 쪽으로 갈까? 서울과 같은 도시들은 자연미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산과 강과 언덕의 도시죠. 이렇게 산이 많은 도시는 드뭅니다. 뉴욕도 뉴욕도 파리도 도쿄도 이런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에워싸인 도시는 아름다운 조망을 갖고 있고 이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이 뷰를 누릴 수 있죠. 서울 사대문화는 이렇게 산으로 에워싸여 있는 이렇게 아주 아늑한 공간인데 자꾸만 도시의 아름다움을 건물로 만들려고 해요. 소위 스카이라인. 서울과 같은 도시는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땅의 형태, 바디라인이 어쩌면 더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민낯이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서는 자꾸 예뻐지려고 성형하고 화장하기보다는 자연을 드러나게 하는 게 더 낫다. 레디띠가 어쩌면 내버려두는 것도 훌륭한 도시설계다. 근데 지금은 자꾸 반대로 갑니다. 또 하나는 과거를 남기는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다. 북경에 가면, 중국에 가면 100년쯤 된 가게들이 많아요. 그거를 로자호라고 간판을 붙여주고 동경대 앞에 유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술집이 있어요. 한 40년 동안 한 분, 오른쪽 사진, 이분이 계속 이 가게를 하셨던 거예요. 이분도 20대에서 60대로 늙었고 제가 이 술집에 도쿄에 가면은 자주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년을 한 교수님의 대학원 시절 얘기를 이분이 저한테 해요. 그 아무개 교수가 그렇게 술꾼이라 그 사람이 와서 술 먹으면은 항상 이 술집에서 잤다. 그럼 나는 문 닫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오래된 것들을 보존하는 게 한심한 일이 아닙니다. 도노반 미케마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오래된 것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활동이다. 도시의 경쟁력도 어쩌면 오래된 것들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거지 자꾸 새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북촌 연구도 하고 인사동 연구도 하고, 지금은 북촌을 다들 좋아하는데요. 영상에 들어오네요. 저 때는 아주 그냥 꼬집 피고 고생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들이 달라서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웠고, 북촌이 보존이 되었고, 이렇게 바뀌었죠. 인사동도 그 보존 계획을 세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위에 사진은 2000년 인사동이고 아래 사진은 80년 인사동.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인사동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인사동 연구를 할 때는 개발 압력이 커져서 오래된 건물들 다 철거하고 빌딩을 지으려고 했던 때,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도시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인사동의 건물주들이 찾아와서 어떨 때는 하소연을 하고 어떨 때는 저를 공갈 협박을 합니다. 밤거리 조심해라.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윤무부 박사님이셨어요. 새나 연구하지. 왜 도시를 연구해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해서 인사동에 대한 이런 높이 계획을 전부 세웠습니다. 또 차보다는 사람을 섬기는 도시가 좋은 도시이죠. 대한민국의 이 도로들을 보면 차를 위한 설계지, 사람에 대한 배려는 아주 적습니다. 제가 살았던 잠실 신천역 내거리에 횡단보도가 넓은 쪽에는 없었어요. 90년대에. 그러니까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길을 건너려는 엄마가 이런 식으로 길을 건넜어요.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차가 달릴 때 함께 달리는 거죠. 유아차도 차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그때 90년대부터 보행권 시민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영군에 있던 저도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왼쪽이 덕수궁길의 옛날 모습입니다. 양방향으로 차가 다녔고 보도는 좁았죠. 오른쪽은 지금 모습이에요. 차량은 원웨이로 바꾸고 속도 못 내게 꺾고 나머지 공간은 보도 그리고 녹지 공간으로. 그리고 서울의 인사동, 관철동, 명동에 차 없는 거리도 등장을 합니다. IMF 때 제가 살던 주염역 에스컬레이터를 자꾸 꺼요. 지하철에 전기 절약하겠다고. 일산 주염역 계단은 100계단이 넘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을 때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전기절약 이후로 끄면 걸음이 힘든 분들은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 그래서 역장을 찾아가고 신문에 기고를 하고 방송에 얘기를 하고 해서 드디어 50일 만에 에스컬레이터를 다시 가동을 했죠. 요즘에는 대자보 도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대자보 도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첫 글자를 딴, 그러니까 자가용이 주인인 도시가 아니라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죠. 90년대 말 독일에 출장을 가서 봤어요. 디셀도르프역 중앙역에 내려서 나오면 바로 옆에 트램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내리면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 당시 서울역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옛날 서울역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역 맨 앞에 제일 가운데는 뭐예요? 자가용 주차장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택시 정류장,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당시 우리 서울은 자가용 타는 사람들을 우선시했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홀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세계의 도시들을, 사례들을 공부를 하면서 소개도 하고 또 우리 도시를 바꿔갔죠. 여러분, 꾸리찌바 들어보셨죠? 브라질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생태도시.
그 꾸리치바의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님이 그 테드 강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시의 애물단지가 바로 자동차다. 미스터 오토다. 맨날 술을 마시고 재채기를 하고 사람은 적게 태우면서 요구는 엄청 많이 한다. 그런데 또 하나 친절한 미스터 아코디온이 있다. 이게 바로 굴절버스예요. 한 번에 300명씩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아주 친절한 대중교통입니다. 우리 집안은 BRT라고 하는 간선 급행버스. 우리 서울에도 있죠. 우리 서울은 이제 굴절버스는 드물고 2층 버스가 있고 그냥 보통 버스인데 우리 집안은 이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버스를 2대를 붙였어요. 그래서 굴절버스와 전용차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BRT를 74년에 처음 시작했고 그해는 한 2, 3만 명이 탔는데 25년 뒤에는 2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은 이 BRT로 대중교통을 씁니다. 왼쪽 사진이 지금 이 굴절버스가 꾸리치바 정류장에 정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우리 서울의 지하철은 건설 비용이 1km에 1,500억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하는 GTX는 더 깊이 파니까 1km에 2,000억 원이 들어요. 그리고 노면전철 트램은 1km에 500억이 드는데 이 BRT는 1km에 30억이면 돼요. 그러니까 꾸리치바시는 세계 대도시들이 지하철을 가지고 있고 유럽 대부분 도시들이 트램을 갖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비용이 덜 드는 대중교통을 국리에서 찾아낸 거죠. 그 BRT가 지금 전 세계의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지하철을 탑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참 안타까운 게 이 점이에요. 지하철은 서울 수도권 지하철도 여전히 적자입니다.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지하철을 할까? 뉴욕의 이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임기 때 맨하탄의 브로드웨이에 이렇게 도로가 만나는데 타임스퀘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서 남북 방향 그리고 대각선 도로까지 전부 왼쪽처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타임스퀘어 앞에 타임만 있고 스퀘어, 광장이 없다. 광장을 만들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광장을 만듭니다. 광장이 만들어지고 어느 겨울에 눈이 막 수북이 쌓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바꾸면 사람들도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파리 시장 베르트랑 들라노에는 우리 월드컵을 하던 2002년에 센 강변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한 달간 폐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강북 강변도로나 올림픽대로를 한 달간 차량 통행을 막고 해변을 만들었어요. 모래를 깔고. 이 한 달 동안에 이곳을 200만 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하다가 2010년부터는 영구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파리 시민들은 이런 조치들을 지지해 줍니다. 현재 파리 시장은 안 히달고 이분이 2014년부터 6년간 파리 시장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시장 선거에 재선에 출마했고 그 출마하면서 발표한 공약이 아주 놀랍습니다. 파리에는 왼쪽 오른쪽 초록색, 왼쪽은 볼로뉴스, 오른쪽은 뱅센수. 이 둘 다 여의도보다도 한 3배쯤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대한 도시 숲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숲의 면적을 합치면 파리 전체 면적의 5분의 1. 그런데 베르시 샤랑통이라는 곳에 6개의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려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달고 시장은 내가 시장이 되면 이거 백지화하겠다. 그리고 이곳에 파리의 제3의 숲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몇 개의 더 도시에 큰 이 도시 숲을 만들겠다. 이때가 2020년이 어떤 때예요? 코로나 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은
도시가 건강해야 시민들도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 또 하나의 공약은 파리 시내 전체를 자동차 속도 30km로 운행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우리 서울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4분의 3을 없애고 거기에 보도와 녹도를 만들겠다. 샹젤리제 거리도 왕복 2개차로만 남겨두고 정원으로 바꾸겠다. 파리의 지하철이 다니는 모든 도로, 이 노선도입니다. 이 도로의 지상부에는 전부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파리 시장이 내건 공약이고 지금 파리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 벨로폴리탄 프로젝트가 총 170km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 공사비가 3,400억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자전거 도로 170km 건설비가 3,400억인데 이 돈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면 2km, 트램은 7km 건설해요. 그러니까 지금 파리는 대중교통의 주역을 이제 자전거로 옮겨가는, 자전거는 탄소 배출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5분 도시, 집에서 성당까지, 집에서 직장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15분이면 오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장거리 출퇴근을 안 해도 되는 도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고 또 방송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제 전공이 도시지만 지금은 가장 지금 관심사는 국토입니다.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지방에 퍽퍽퍽 사라져가고 있어요. 내일 모레 추석 때 아마 시골에 고향인 분들 가보세요. 시골 마을에 80, 70 넘은 어른들만 대부분 계시는 데가 많죠.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학교의 출생률 0.6대로 떨어졌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아이도 안 낳겠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인구의 감소보다 쏠림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구가 주는데 한쪽으로 쏠려요. 어디로? 수도권. 또 신도시. 70년대 수도권에 3분의 1 정도 살았다면 2019년부터는 지금 과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나라 개발 시대, 우리나라 개발 시대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달랐어요. 국토를 골고루 균형 있게 키우자는 게 아니라 성장의 거점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성장 거점 개발론의 생각으로 대도시를 키웠고 대기업을 키웠고, 그 성장 거점 개발론은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잔을 쌓아서 맨 윗잔을 우선 거점으로 키우면 거기가 다 채워지면 아랫잔도 채워지고 맨 아랫잔도 채워진다. 근데 실제로는 윗잔이 채워질 만하면 더 큰 잔으로 바꾸고 더 큰 잔으로 바꾸고. 낙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저는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국민들이 굉장히 이 편차가 커지고 있죠.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이대한 국민 여러분, YS 정부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도 그랬고, 또 김대중 정부도 그랬고, 아마 가장 이 균형 발전에 열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수도를 옮기겠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전을 했죠. 그런데 공공기관을 옮기겠다는 이유로 전국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세종시 등등 지방의 신도시를 20개 이상 지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도시 좋아해요. 그죠? 근데 신도시를 동시에 20개를 지으면 논밭을 다 정부가 수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보상가가 풀리고 그 돈이 다 서울 아파트 사는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가 이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는 강했는데, 그래서 공공기관을 옮기는 건 잘했는데 지방의 신도시를 20개씩 지은 게 저는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국토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해 말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에 또 신도시 짓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은 지금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고, 지방은 지금 사람을 뺏겨서 이제 소멸 직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저는 이 세상을 돌보는 일 가운데 지금 가장
마음을 두는 것은 지방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 2021년에 지방에 가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지역에 직접 가서 살면서 이런 책도 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지만 지금 많이 아픈 나라,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은 수도권에서 자발적으로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리가 꿈꾸는 작은 나라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공동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연한 인연으로 북경에 6개월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경에 근무하면서 중국 친구들하고 아주 잘 사귀고 돌아왔죠. 그렇게 돌아오니까 서울연구원에 동북아도시센터가 만들어졌고, 이제 또 북한도시 연구를 하게 돼서 2009년에는 평양에도 이렇게 서울시 자문위원 자격으로 다녀왔고, 이 영상은 제가 평양에서 양각도 호텔에서 직접 찍은 평양 시내 영상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이 2009년에는 이랬는데, 이 직후에 김정은이 이제 후기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일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로 말하면 신개발을 해서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가죠. 이 구글 같은 데 보면 평양 시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여기가 이제 주체 차상탑이죠. 저 멀리가 김일성 오일 경기장, 그리고 왼쪽이 이제 김일성 광장.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한 근본 원인을 이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너무나 자연 상태를 과도하게 침범했고, 그리고 이 땅 속에 흐르는 물순환 시스템이 깨졌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개발을 많이 하고 자꾸 지하를 파니까 이 자정 효과를 갖던 지구가 이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코로나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대한, 저는 비유하면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가 왜 지구에 왔을까를 보고 우리가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선진국 유럽연합 국가들은 30년 전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 탄소 배출을 전반적으로 25% 이상 줄였는데, 유럽연합 국가들이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한 게 바로 트랜스포트, 교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교통 부문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혼신을 다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프랑스는 비행기가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차로 2시간 반 거리에 국내 항공을 전면 지금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위기에 정말 둔감한 것 같아요. 그죠? 올여름 이렇게 뜨거운 그 여름을 보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부터 내 손에서부터 뭔가 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메이커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저도 우리 헬레나한테 화장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친 적이 있습니다. 빨리 정년하고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바칠까 합니다. 우리가 주말에 농장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부터, 나부터 우리 지구를 위해서 내가 또 하느님이 바라시는 바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노는 것. 마지막으로 도시의 생존이라는 책,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2사람이 쓴 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쓴 책이에요. 도시가 이렇게 전염병 또는 전쟁 또는 재해, 수많은 위기, 위협에 이렇게 맞닥뜨리는데 도시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저자들의 생각을 쓴 책인데, 저자들은 아주 낙관론자입니다. 도시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디 이기적이던 시민들이 도시가 위기에 직면하면 이타심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점점점 이기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난했던 시대에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는 이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도 늘 약자들을 품고 같이 살았어요. 장애가 있는 분들, 또 하여간 어려운 분들에게 적절한 마을의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마냥 이기적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경쟁 교육을 지속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20년, 30년을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을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일상이 된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고향, 뿌리인 지방이 이렇게 이제 20년 뒤면 다 소멸될 것이 뻔한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마음, 우리 신앙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사랑이 너무 좁아진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걱정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느님의 계획을 가장 방해하는 게 현대사회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당신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그만이지. 사교육 선행학습이 뭐가 문제야. 이런 현대사회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 하느님의 바라심을 알아차리고 우리 신앙인들부터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세상을 바꾸는 게 이 시대의 순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또 빵과 포도주로 만찬을 베풀고 했던 유언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낭독하면서 오늘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늦은 시간까지 나눠 그분과 사랑으로 강의를 해주신 정석 예로님호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께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간을 마치고 나면 사랑하면 소박으로 박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 전달되는